어서 오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은 정수남 작가님의 단편소설 길을 찾아서입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몇 번 만난 남자에게서 결혼하자는 청을 듣고 그와 술잔을 기울이며 그에게 말을 건네는 여자의 모노 드라마입니다. 50이라는 적지 않은 여인의 곡절 많은 인생, 그 팍팍했던 길을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길을 찾아서 정수남. 원래 그렇게 사람을 잘 믿으세요? 정말요? 그렇담 상처도 많이 받았겠어요. 왜 사람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믿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나서 느끼게 되는 절망 같은 아픔. 그렇죠? 거봐요. 제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오죽했으면 죽으려고 약까지 몇 번 준비했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울어요. 쉽게 누굴 믿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눈물로 치른 대가인 셈이죠 뭐. 하긴 이제는 누굴 믿고 싶어도 믿을 만한 사람도 없지만요. 맞아요. 사랑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사랑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되겠네요. 예, 어서 드세요. 그래도 술은 믿을만 하죠? 맞아요. 마실 만큼 취하잖아요. 정말 저와 결혼을 꼭 하고 싶으신 거예요? 뭐 그럴 만큼 딱히 급한 사정이라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결혼이란 서로를 충분히 알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법인데 사실 우린 서로 아는 게 너무 없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몇 번 만났죠? 3번인가 4번? 그래요, 4번. 그런데 벌써 그런 결심을 하시다니 정말 놀랍네요. 대단해요.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게. 아니요.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해요. 저 같은 게 뭐라고.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면 또 실패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옛말도 있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저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그렇다면 대답해 드릴게요. 저는 사실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결정하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오늘 만나자고 하실 때도 사실 많이 망설였어요.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나가면 또 뭐라고 해야 하나. 아니요. 싫은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왔겠어요? 문제는 제가 아직 선생님을 잘 모른다는 거죠. 물론 선생님도 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럴 자격이 있나 하는 마음도 들고요. 아, 아니요. 하긴 해야죠. 이대로 늙을 걸 생각하면 너무 쓸쓸하잖아요. 그래요. 저는 이 나이에 결혼이란 딱히 사랑보다는 친구가 필요해서 하는 거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불타는 듯한 사랑은 젊었을 때 하는 것이고 지금은 그냥 서로 의지하며 말벗이 되어주고 모자란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믿는 그런 사이가 되자는 것 아니겠어요? 하긴 같이 살면서 없던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는 부부도 있긴 하더라고요.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안다는 건 지난번 우리가 처음 자리를 같이 했을 때 목욕탕 언니한테 잠깐 들은 게 전부예요. 초혼에 실패했다는 것과 군대 간 아들이 하나 있다는 것, 용접 일을 오래 하셨다는 것. 참, 용접은 얼마나 하셨어요? 어머나 30년이나요? 그럼 군대 제대하고 바로 용접봉을 잡으신 거네요. 힘들었겠어요. 그 긴 시간 여기저기 현장을 전전하면서 일하러 다니셨을 테니. 그래요? 좋은 점도 있었다고요? 뭔데요, 그게?
피, 그게 뭐가 좋아요? 솜씨는 없어도 부인이 해주는 따뜻한 밥을 집에서 받아 잡수셔야 기운이 나죠. 한 끼도 제대로 잡수지 못하고 이 식당 저 식당 전전하셨다니 갑자기 슬픈 생각이 드네요. 저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살림이 궁핍하고 어려웠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기처럼 악착같이 새 끼니를 꼬박꼬박 챙겨 먹었어요. 어렸을 때요? 그때도 그랬죠. 서로 경쟁하면서. 이모에게는 성이 다른 자식이 4명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많이 낳았는지는 저도 몰라요. 아무튼 한두 살 터울의 아이들이 저까지 합쳐 5명 있었는데 함께 밥상머리에 앉으면 정말 과간이었어요. 은연중 서로 맛있는 거 더 먹으려고 눈싸움은 물론 젓가락 경쟁까지 했으니까요. 어쩌다가 갈치구이나 고등어 조림 혹은 계란찜이라도 올라오는 날이면 정말 그런 싸움이 없었죠. 맞아요. 저는 그런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절이 그리울 때가 많아요. 지금은 아니 계시지만 그럴 때 호령호령하던 이모의 도끼 눈뜬 얼굴도 지금은 외국 나가 사는 언니와 지방에서 아이 둘 낳고 사는 동생, 그리고 저와 동갑인 지순이와 몇 년 전 유방암으로 죽은 막내까지도. 참, 요즘은 암이 젊은이 늙은이 가리지를 않대요. 정말 무서운 세상 아니에요? 어서 잠 비우세요. 그리고 저도 한 잔 따라주세요. 뭐 어때요? 그럼 여자가 나이 50을 그냥 먹은 줄 아셨어요? 이 나이가 되면 염치도 체면도 다 뒷전이 되고 만다는 거 아직 모르셨어요? 그렇다면 주변에서 놀림께나 받으셨겠어요. 쑥맥이라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주량이요? 누가 그런 걸 따져가면서 술을 마신대요? 그냥저냥 마시면 되는 거지. 그런 것까지 따지면 어디 술맛이 나겠어요? 어차피 취하기 위해 마시는 건데. 저요? 저는 순한 것보다 독한 걸 더 좋아해요. 일테면 빨간 뚜껑 소주 같은 거? 사람이 종작 없는 데다 모질지를 못해서 그런가 봐요. 칵테일이요? 그것도 순하잖아요. 그럼요. 맘에 맞는 사람과 대작하면 밤새껏 마실 수도 있죠, 뭐. 안주요? 안주도 가리지 않아요. 마른 거, 진 거,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아무거나 잘 먹어요. 또 없으면 어때요? 제 생긴 걸 보고 그것도 대충 느끼지 못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가깝게 다가오지는 마세요. 그럼 제가 민망해지잖아요. 얼굴이 넙대대하고 입술까지 두툼한 게 그런 걸 가리게 생기지는 않았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보기 싫어도 매일 거울을 봐야 하니까요. 어렸을 적부터 그것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낳아주신 것을. 그래도 후회나 원망을 해본 적은 없어요. 성형외과에 갈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그럼요. 이것도 다 타고난 팔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결혼하시겠다는 것 고맙기는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어때요? 그래요? 그럼 오늘 밤 어디 한번 그래 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격식 따지지 말고 그냥 마시는 데까지 마셔봐요. 친한 친구처럼. 그럼요. 마시다가 지루하면 그때 가서 장소를 옮겨도 상관없죠, 뭐. 맞아요. 2차. 첫사랑이요? 갑자기 웬 사랑 타령이래요? 술맛 떨어지게. 아니요, 이야기하라니까 공연이 쑥스러워서 그렇죠. 왜요? 아무리 이렇게 생겼지만 저라고 뭐 없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몇 번 만나지 않은 분 앞에서 갑자기 애써 잊었던 옛날 추억을 다시 꺼내려니까. 예? 제 사랑 이야기로 안주를 대신하고 싶다고요? 그래요, 그럼.
하지만 이야기하기 전에 두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하나는 제 이야기를 듣고 웃지 않기. 그렇잖아요. 거의 모두가 자신의 사랑은 목숨보다 더 아름답게 여기면서도 남의 사랑은 하찮고 시시하게 여기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심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얘기가 끝나면 선생님도 꼭 자신이 사랑했던 얘기를 해주시기. 왜요? 싫으세요? 그럼 관두세요. 저도 얘기하기 싫으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 저는 정말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엄마가 일찍 세상을 뜨는 바람에 이모 손에서 자랐으니 오죽했겠어요. 억척스럽고 욕심도 많고 또 눈물도 많은, 예,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다 살아가기 위해 나름대로 터득한 방편이었던 건가 봐요. 아빠요? 아빠는 얼굴조차 몰라요. 기억하기도 싫고요. 살았다면 78이 되었겠네요. 저를 27에 낳았다니까. 여름엔 옥수수를 쪄서 신작로에 내다 팔았어요. 이모부가 쳐준 간이 천막에 앉아있다가 자동차가 지나가면 재빨리 뛰쳐나가 옥수수를 흔드는 게 제가 맡은 일이었어요. 많이 팔았느냐고요? 어디요? 종일 자동차 꽁무니에서 내뿜는 먼지나 뒤집어쓰기 일쑤였죠. 그래도 그때가 가끔 그리운 것은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게 그때였기 때문인가 봐요. 그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오지 않았어요. 땡볕에 왜 자전거는 타고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땀까지 뻘뻘 흘리면서. 그렇다니까요. 그 사람과의 첫 만남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16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아니요. 그 사람은 산 너머 이웃마을 군인의 집에 여름방학을 맞아 놀러온 대학생이었어요. 몰라요. 동네 사람들이 놀러 왔다니까 그런가 했죠 뭐. 그런데 나중에 분이한테 들으니까 그냥 놀러 온 게 아니라 서울에서 시위인가 데모인가 하다가 도망쳐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사람이 땀으로 목욕하고 비척비척 신장로 길을 달려오는데 제가 못 본 척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못 봤으면 모를까.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래서 얼른 불러 그늘에 앉히고는 냉수부터 한 그릇 뒤밀었죠. 목이 많이 탔던 모양이에요. 사용하지도 않고 물 한 대접을 다 마시더라고요. 하긴 강아지 새끼도 더워서 얼찐거리지 않는 그 땡볕에 무거운 자전거를 타고 다녔으니 안 그렇겠어요? 한숨을 길게 내쉬는 뽐새가 그때야 비로소 이젠 살았구나 싶은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잠시 쉬게 있으면 그냥 갈 길 가게 내버려두면 될 것을 이번엔 제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옥수수 한 개를 선뜻 뒤밀었지 뭡니까? 그때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뭐에 정신이 팔렸던 것 같아요. 그 옥수수가 어디 제 겁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참 웃기지. 처음 보는 제가 주는 걸 선뜻 받을 건 또 뭐래요? 어지간히 배도 고팠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것을 받아서는 두 손으로 돌려가며 순식간에 먹어치우는 것을 보면 근데 왜 그때 제 눈에 그 모습이 아주 멋진 남자로 다가왔을까요? 정말 웃기지 않아요? 그 사람 가만히 따져보면 하나도 잘난 데가 없었거든요. 키도 크지 않고 비쩍 마른 데다가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고 그뿐인 줄 아세요? 온몸에서 풍기는 찌는 땀 냄새와 착 달라붙은 머리칼 냄새. 정말이에요. 잘난 데라고는 한 군데도 없었다니까요. 그런 걸 보면 사랑은 잘나고 못난 것과 상관이 없는가 봐요. 너무 어렸다고요? 16이 어렸어요? 아니에요. 그 나이면 충분히 알죠. 물론 제가 좀 조숙했던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때 키가 지금 키와 같거든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는 키가 더 크지 않더라고요. 조금 더 컸으면 하고 원했는데도 말입니다. 그 뒤요? 더 듣고 싶으세요?
그럼 술 한 잔 주세요. 갑자기 아픈 기억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쑥스러워서 그런가 목이 마르네요. 아니요.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했어요. 물론 그 뒤로 제가 몇 차례 분이를 만난다는 핑계로 찾아간 적은 있었지만 겨우 먼 발치에서 모습이나 보았을 뿐 가까이 다가가 보지도 못했어요. 모르죠, 왜 그랬는지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말이요? 말도 못 붙여봤어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다가 돌아서곤 하였습니다. 그래도 보는 것만으로 가슴이 콩콩 뛰었어요. 그게 다예요. 얼마 뒤 다시 찾아갔을 땐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없었으니까요. 분이 말로는 밤중에 자동차를 타고 온 사람들이 잡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모르죠. 그래도 이웃 마을에 가면 그가 있다는 것만으로 기뻐했는데 영영 볼 수 없다니 안 그랬겠어요? 그게 다예요. 싱겁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나이가 든 지금도 가끔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면 가슴이 뛴다니까요, 글쎄. 정말 웃기죠? 그 뒤에도 다른 사람과 여러 모양의 사랑을 해봤지만 유독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말 한 번 붙여보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하다가 헤어진 탓일까요? 그 뒤요? 맞아요. 선생님도 사랑해 보셨잖아요. 예, 저는 그런 걸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 지난 일 아니겠어요? 상대에게 버림을 받아 상처를 입었든지 아니면 반대로 버림으로 상처를 입혔든지 어쨌든 그건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요, 뭘. 그럼 우리 나이에 가슴속에 그어진 그만큼의 개인적 역사도 없겠습니까? 없다면 그건 더 슬픈 일이죠.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은 애당초 제 길이 아니었던 거죠, 뭐. 그랬군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맞아요. 제가 선생님의 입장이 되었더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가슴이 턱 막혔다는 말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요. 아무리 부부가 남남끼리 만나 둥지 틀고 사는 거라 하더라도 자신이 사랑하고 좋아해서 합친 것만큼은 분명하잖아요. 물론 살다 보면 싸우고 다투고 때로는 심한 말도 할 수 있죠. 화가 나는데 못할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다시 화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없어졌다니요. 그럼 아주 도망을 쳤다는 거잖아요. 화해와 용서, 사랑할 수 있는 여유조차 주지 않고 부부라는 이름으로 같이 10여 년 넘게 살았는데 정말 그럴 수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웃고 울며 밤마다 몸을 썩고 살아온 게 다 거짓이었다는 것밖에 더 돼요. 그래요. 그 배신감, 충격, 충분히 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술로 달래려고 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술이 잠시 있는 데는 약이 될지 모르지만 깨고 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잖아요. 그럼요. 술은 현실 도피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다고 한 번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또 서로 돌아온들 이미 금이 간 사이인데 다시 한 입을 덮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찾아다니면 뭐해요? 그래서 만약 찾았다면요? 그럼 같이 사실 작정이었어요? 돈이요? 그것도 다 잊으셔야죠. 억울하긴요. 그동안 살아준 정리로 쳤다고 생각하면 그만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최상의 방법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아픔은 아픈 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참고 견뎌왔어요. 물론 밤새껏 눈물을 흘린 적도 많죠. 그러나 모든 게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말
저는 믿어요. 강하다니요. 아니에요. 저는 강하지 못해요. 그냥저냥 살다 보니까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걸 터득했을 따름이에요. 그래서요? 지금은 모두 잊었어요? 잘하셨어요. 세월이 약이라는 말 정말 맞죠? 아주 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희미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됐어요. 다시 생각하지 마세요. 아쉬워하지도 마시고요. 돈은 자기 손에 쥐고 있을 때 내 것이지 손에서 벗어나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어서 잔 비우세요. 그리고 저도 한 잔 따라주세요. 그래서 술은 대작하는 게 더 맛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 마시는 사람을 보면 왠지 쓸쓸해 보여요. 맞아요. 외로워 보이고. 두 번째요? 꼭 듣고 싶으세요? 그래요. 그럼 이야기 드릴게요. 뭐, 다 지난 이야기인데 못할 것도 없죠. 그렇지만 듣고 나서 흉보지 않는다고 약속 먼저 해주셔야 해요. 아니에요. 이젠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그런 세상을 내가 살았나. 지금 생각하면 저 자신이 참 기특하고 장하다는 생각까지 드는걸요, 뭐. 말씀드리기도 부끄럽지만 그 사람은 유부남이었어요. 아내와 딸아이까지 하나 있는.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해요. 그러니까 제 나이 19이었을 때였어요. 그때 저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이든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서울로 올라와 미용학원에 다녔어요. 물론 야간이죠. 낮에는 먼 고모뻘 되는 집에서 운영하는 의류 제품 공장에서 종일 재봉틀을 돌려야 했으니까. 그러나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밝은 미래가 곧 잡힐 때 됐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미용학원 앞에서 조그맣고 허름한 식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메뉴는 주로 한식이었는데 저는 특히 그 가운데에서 순두부찌개를 좋아했습니다. 값도 저렴했고 양은 냄비에 담긴 게 얼큰하고 양도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배고픈 시절이었잖아요. 더군다나 먹어도 숟가락 놓고 일어서면 배가 또 금방 꺼지는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나를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남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생들과 같이 가도 내 찌개에만 달걀이 2개 들어있기 예사였고 때로는 밑반찬도 아닌 불고기나 돈가스 같은 특식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눈길이 자연스레 그 사람한테 갈 수밖에요. 나같이 못생긴 사람한테도 관심을 주나 하고. 그 사람은 하이탈처럼 항상 웃는 얼굴이었어요. 짜증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머리가 약간 벗겨진 40 초반의 나이이기는 했으나 허우대도 그만하면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물론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늦게까지 혼자 땀을 흘리며 주방에서 요리하고 나르고 계산하고 설거지하는 게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기 시작했죠. 그 사람이 마다했으나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저는 참 겁모르는 철없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하긴 그러니까 서울도 올라왔겠지만 처음 데이트 신청도 제가 당돌하게 할 정도였으니까요. 모르죠. 그때 그 사람이 옳다구나 했는지는. 암튼 그 사람은 식당 문까지 닫고 저를 광나루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요? 저는 몸 핑계를 댔죠 뭐. 고모가 이상하다는 눈빛이었으나 저는 딱 시치미를 뗐습니다. 학원도 하루 빠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밤늦도록 거기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고생을 많이 하다가 그때야 겨우 식당 하나 차린 것이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이 참 따뜻한 남자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와 아내 이야기도 모두 진솔하게 전해줬습니다. 그날 저는 그 사람에게 스스로 먼저 몸을 던졌습니다. 구태여 변명하자면 아마 그것은 그 사람이 문득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빠 같다는 생각이 든 탓도 있고 또 땀냄새 폴폴 풍기면서 옥수수를 씹어먹던 그 대학생과의 실패했던 사랑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겠다는 보상심리까지 작용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저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높이 솟은 미르나무 잎새가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와 그 사람의 가쁜 숨소리, 그리고 분명히 그 사람은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몸에서는 뭔가 빠져나가는 듯한 뻐근한 아픔 같은 것이에요. 참, 어디선가 요란하게 울어대던 새소리도 들은 것 같아요. 울진 않았어요. 왜 울겠어요? 돌아보면 제가 먼저 가슴을 풀었고 제가 먼저 그 사람의 입술을 찾았고 옷을 벗었는데요. 바지를 끌어올리면서 풀이 죽은 듯 미안하다고 말한 사람에게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고맙다고 했죠.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럴 때 여자가 할 말은 분명 아니죠. 맞아요. 돌아오면서 왜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했을까 후회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바야흐로 우리의 사랑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냐고 저는 몇 번씩 머리를 흔들면서 저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계산한 대로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사람은 나를 볼 때마다 그 짓을 요구했고 저는 그게 사랑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또 옷을 벗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중절수술도 2번씩이나 받게 되었어요. 내 몸에서 잉태된 생명이 죄도 없이 쓰러져야 한다는 것. 저는 그때 비로소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 미안하다 했죠. 그래도 그뿐,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놓쳐서는 아니 되니까. 저는 그냥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왜 헤어졌냐고요? 헤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를 구태여 따지자면 그 사람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난 것 때문일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나타난 그 사람 아내는 그러나 연속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저에게 달려들어 머리카락을 쥐어뜯는다거나 뺨따기를 후려친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나를 붙들고 울었어요. 그런데 내 눈에 들어온 것은 그 눈물이 아니고 그 울음소리가 아니고 남산만큼 부풀어 오른 배였어요. 내가 만약 거기서 악착을 떤다면 그 아이가 불쌍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지 뭐예요. 2차례 중절로 얼굴도 모른 채 사라져간 생명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저는 제 손을 잡고 우는 그 사람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잘못했다고 머리를 숙였어요. 다시는 그 사람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그게 다예요. 정말 그 뒤에는 그 사람 근처에도 가지 않았으니까요. 미용학원도 옮겼고 먼 친척되는 고모네 집에서도 나왔어요. 보고 싶어도 내 길이 아니구나 하고 어금니를 깨물며 참았어요. 어쩌다가 그 식당 앞을 지나갈 일이 생겨도 일부러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참다 보니까 조금씩 잊히더라고요. 정말 웃기죠? 그럼요. 지금도 그 사람은 어딘가에서 그 하이탈 같은 웃음을 연신 흘리면서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또 잘 살기를 바라요. 저도. 요즘 젊은이들은 저처럼 이런 미치는 사랑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도 손익을 계산해가면서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잖아요. 오직 하나밖에 모르는 사랑도 손해라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끝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바보 같은 사랑을 왜 했느냐고 오히려 비웃을지도 몰라요.
자신들은 길이 아니면 애당초 들어서지 않는 그런 사랑만을 한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그런 걸 과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다는 아닐 터이고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테지만. 세 번째요? 그것도 말씀드려야 해요. 그건 정말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왜냐하면 저도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끔찍한 기억이거든요. 예, 그만큼 그 사람과의 인연은 악몽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세상을 바라보게 해준 장본인이니까 고맙기도 해요. 그 사람은 허우대가 늘씬한 미남형이었어요. 코도 오뚝하고 목도 길고. 홍콩 배우 장국영이라는 남자 아시죠? 꼭 그 사람 같았어요. 특히 눈웃음이 압권이어서 한번 살짝 웃으면 보는 사람이 오금을 저릴 정도였어요. 나이요? 저보다 3살 위였어요. 맞아요. 신랑감으로는 딱이라고 할 만했죠. 남들은 저 같은 못난이와는 어울리지 않는 짝이라고 놀렸지만 저도 보는 순간 금방 빠져버렸으니까요. 더구나 총각이라는 데는 더할 나위가 없었죠. 사실 처음엔 저도 하늘에서 복을 줘도 어쩜 이렇게 큰 복을 주시나 했어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 따지고 보면 식당 주인과의 사랑이 실패한 원인은 유부남이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자유로웠던 거죠. 숨거나 감출 필요가 없지 않아요. 또 하나, 제가 그 사람에게 빠졌던 것은 월급쟁이라는 거였어요. 사실 저는 그때 막연히 제 남편이 월급쟁이였으면 하고 말았거든요. 아침에 제가 차려준 밥을 먹고 출근했다가 해가 지면 돌아와 식탁에 앉아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는, 그게 뭐 큰 욕심은 아니잖아요. 너무 평범하다고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가정을 원했거든요. 그때 저는 미용학원을 수료하고 수습과정까지 마친 뒤 변두리에서 크지는 않지만 제법 규모가 있는 미정원을 차리고 있었어요. 물론 빚으로 시작한 거죠.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면 그쯤은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젊었는데 뭐가 겁나겠어요? 그때 제 나이요? 29이요. 그 사람은 미용학원에 같이 다녔던 친구의 친척 오빠라고 했는데 그 사람도 저를 싫어하는 기색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말이지만 생긴 건 좀 그랬어도 힘이 있어 보이고 음전해 보였다나 뭐라나? 아무튼 그렇게 교제를 시작한 지 3달 만에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물론 면사포를 쓰고 결혼식장에 서고 싶었지만 그가 도리질하는 바람에 그냥 제가 새들어 살던 반지하 방에 그가 들어온 것으로 시작했죠. 그래도 저는 정말 웬복인가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엔 그 사람도 아주 잘했거든요. 해가 떨어질 무렵이면 미장원에 찾아와 제가 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다반사였고요. 아, 글쎄 제가 먼저 들어가라고 권해도 괜찮다고 도리질을 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일찍 문을 닫곤 했다니까요. 그러나 영원히 갈 줄 알았던 그 같은 담꿈의 유효기간은 2달이 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정체가 하나하나 드러났거든요. 그 사람은 회사원도 아니었고요. 총각도 아니었어요. 회사가 폐업하는 바람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또 그 당시 홀몸인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에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까지 하나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제 길이라면 어쩌겠어요. 참고 살아야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생긴 건 멀쩡한데 술만 들어가면 주사가 어찌나 심한지 하루가 멀다고 손찌검까지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노름꾼이었어요. 이틀 걸러 한 번씩 외박하고 들어와서는 제가 빚을 갚기 위해 조금씩 모아놓은 돈까지 들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뭐 말로는 딱 이번뿐이라고 했지만 그게 그렇게 쉬워요? 왜 안 했겠어요. 그러나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미 눈이 뒤집힌 사람인데 날마다 싸움이 계속되었죠. 그렇게 나오는데 저러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어요? 살지 않는다면 모를까. 어차피 그 길로 들어섰는데. 맞아요. 지옥이 따로 없었죠. 안 된다고 막으면 주먹과 발길질이 사정없이 날아드는 날들이 계속되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살려고 했어요. 정말. 멍투성이 얼굴로 미장원에 나가 종일 여자들의 머리를 자르고 말고 부풀리면서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했죠. 속이야 상했지만 어떡하겠어요. 내가 스스로 결정한 길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런 통에도 미정원이 생각보다 잘 되었다는 거예요. 여자 미용사를 2명이나 고용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사람이요? 3년이 지나가도록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번엔 또 여자 문제까지 불거졌죠. 누군가 그 사람이 젊은 여자를 끼고 여관에서 나오는 걸 보았다는 말이 들렸어요. 그래도 저는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그게 뭐 한두 번이라야 말이죠. 툭 하면 터져나오는 일인데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건 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흔한 바람일 뿐이라고. 또 그 정도의 허우대를 지닌 사람과 살아가려면 그 정도의 문제쯤은 사귀고 가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첫 추위치고는 유난히 추웠던 초겨울날 아침이었어요. 그날도 그 사람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누가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처음엔 그 사람이 술 취해 들어오는가 하고 긴장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구둣발로 문턱을 넘어선 사람들은 덩치가 남산 같은 시커먼 사내들이었어요. 누구라고 물을 사이도 없었어요. 눈을 사납게 찢던 그들은 들어서자마자 나를 구석으로 몰아붙였어요. 어디 갔어? 이 새끼. 그들은 정말 아나무인이었어요. 영문도 모르는 저에게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다음날까지 그 사람이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미장원이나 집이나 다 날아갈 줄 알라고 엄포를 넣는 거였어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이런 난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절박하게 느낀 것은 정말 이러다간 목숨까지 위험해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맞아요. 머리를 끄덕거렸어요. 그러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오른 엄지손가락을 꺾듯이 쫙 펴서는 미리 준비한 종이 위에 지장을 찍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반항한다면 당장 얼굴에 주먹이 날아올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사람이 얼마나 그들에게 빚을 졌는지, 왜 그랬는지, 또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묻지도 않았고, 또 물을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그게 노름빛이라는 것만 그들이 나누는 짧은 대화를 통해 어렴풋이 알아들었을 뿐이에요. 결국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그들은 내일 미정원에서 만나자는 말만 한마디 우악스레 던지고는 물러갔어요. 저는 황망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정말 기가 막혀서. 아마 선생님도 이제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 저와 똑같이 사람이 아닌 미친 개라고 혀끝을 찰 거예요. 아침부터 한바탕 난리를 겪은 제가 정신이 들자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어쨌든 그 중차대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습부터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부터 찾아야 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그럼요. 부랴부랴 그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기저기 수소문했으나 종무소식이었습니다.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긴 발 달린 짐승이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결국 찾다 지친 저는 미정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요.
문을 열기에는 좀 이른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그곳만이 내 유일한 안식처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에나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지 뭡니까?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당시 갈 곳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미정원 뒷방에 귀가하도록 한 어린 여자 미용사를 껴안고 홀딱 벗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화가 나면 사람이 정말 미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을 목격한 순간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뛰어나가 여자들 머리를 자르고 다듬던 큰 과일을 치켜들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재빨리 도망치지 않았다면 그 뒤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 몰라요. 정말 죽일 작정이었으니까요. 사람이 눈이 뒤집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겪어보니까 정말이더라고요. 그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가위를 치켜든 게 그래도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사랑한 탓이라고 하던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질투라니요. 아니에요. 물론 제가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단 몇 달 뿐이었어요. 그것도 허우대와 눈웃음이라는 껍데기와 총각이라는 사탕발림과 월급쟁이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그 뒤요? 어떻게 되었겠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뻔하지요 뭐. 야차 같은 그 사람들을 어디 당해낼 재간이 있겠어요? 그들은 날마다 밥 먹고 하는 게 그 짓거리일 텐데. 더구나 저는 혼자였잖아요. 맞아요. 미장원도 그 알량한 반 지하방도 다 날아갔어요. 물론 사정도 해봤죠. 왜 안 했겠어요? 해도 여러 차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죠. 그러나 애당초 작정하고 덤벼드는 사람들인데 그게 통할 리 있겠어요. 결국 저는 그 추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길거리로 나앉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은 그 뒤 코빼기도 볼 수 없었어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그런 꼴을 보였는데 어디라고 감히 얼굴을 디밀겠어요? 예, 그 사람은 그 뒤로 영영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꿈속에서라도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래요. 만약 지우개가 있어 지울 수만 있다면 인두껍을 썼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과 살썩고 살았던 시간을 제 인생에서 아주 싹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뒤 다시 일어나기까지 제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오죽했으면 이런 모지락스러운 말까지 하겠어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캄캄한 어둠뿐이었어요. 그러면요, 제 편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알고 지내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저를 바보 천치 취급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예 대놓고 낯짝 보고 미쳐 돌더니 꼴 좋다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저는 이런 방구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있다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게 모두 사실인데요, 뭐. 이혼이요? 뭐, 거창하게 이혼이라고 할 것까지 있었나요?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사이인데요, 뭐. 맞아요. 그 사람의 사탕발림이 거짓인 줄 알았을 때 칼로 자르듯 싹 돌아서서 다른 길을 찾았다면 그런 일은 겪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미련을 떤 거죠. 그래도 사람이니까 하고. 사실 그때 저는 그게 저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누가 누구를 탓하겠어요. 모두가 제 탓이지요. 어서 술 드세요. 왠지 모르게 자꾸 숨이 차고 목이 타네요. 기억조차 하기 싫은 이야기를 하려니까 더 그런가 봐요. 저요? 예, 가득 부어주세요. 뭐, 좀 취하면 어때요? 그럼요. 이 세상에서 술처럼 정직한 것도 드물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신 만큼은 꼭 취하게 한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처음으로 목숨을 끊어버릴까 생각했어요.
살아간다는 게 버거웠고 살아있는 것조차 의미가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속에서도 차일피일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다 보니까 또 좋은 날도 오더라고요. 어느 날 미장원의 단골 손님이었던 아주머니를 시장통에서 만났는데 그 아주머니가 마치 잃었던 자식을 찾은 듯 반가워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저를 살갑게 대해주시던 아주머니였거든요. 머리를 하러 올 적에도 그냥 오는 법이 없이 귤이나 사과, 딸기 같은 것을 사들고 와서 같이 먹자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글쎄 뜬금없이 자기 건물이라고 해봤자 3층짜리 조그만 건물이지만 1층이 마침 비었다고 하더라고요. 화장품 가게가 들어있었는데 시내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솜씨가 좋으니까 그곳에 미장원을 차리면 잘 될 거라고 하는 거였어요. 가진 돈이 없다고 고개를 흔들자 보증금 없이 그냥 월세로 들어오라고 하더라니까요, 글쎄. 8평이면 사실 미장원 하기에는 좀 좋은 평수예요. 그러나 당시 제가 뭐 이것저것 가릴 형편인가요, 어디? 무조건 고맙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하는 미장원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세탁소를 하던 자리까지 넓혀서 지금은 제법 규모를 갖췄다고 할 수 있지만요. 예, 맞아요. 길이 아니면 돌아가라는 말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접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다독이며 이겨낸 자신이 대견스럽기까지 하는 걸요, 뭐. 그럼요. 아픈 상처를 자꾸 끄집어낸다고 뭐가 이롭겠어요? 그럴수록 아물기는커녕 덧나 커지지 않겠어요? 인생을 흔히들 나그네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나그네가 무엇이겠어요?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늘 또 다른 길을 찾아 떠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제가 사람을 잘 믿지 않게 된 것은 그때부터가 아니었나 싶어요. 웬일인가 오늘은 술맛이 이상스럽게 사탕처럼 달착지근하네요. 그래요?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마시면 그런 맛이 나요? 어머, 그건 또 처음 듣는 말인데요. 남자요? 그 뒤로는 남자들이라면 신물이 나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시쳇말로 옆구리 시릴 적이야 가끔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 같아서 쳐다보기조차 무섭더라고요. 아니요. 혼자 사는 줄 알고 이따금 시답지 않게 말을 걸어오는 남자들도 있었고 또 좋은 사람 소개해주겠다는 손님들도 덜어 있었어요. 왜요? 없었을 것 같아요? 웃지 마세요. 그러나 혼자 걸어가겠다고 맹세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내가 한눈을 파나 싶어서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아프고 외롭지만 이게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면 감당하자고 마음을 다잡곤 했어요.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낮에는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며 머리 만져주다 보면 정신없이 지나가니까요. 문제는 밤이었어요. 한밤중에 어쩌다 잠이 깨면 내가 살아온 삶, 그리고 사는 삶, 또 살아갈 삶이 정말 더덥구나 하는 회한이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적에도 이빨을 사려물곤 했죠.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 팔뚝을 꼬집기도 하고요. 왜 있잖아요. 옛날 과부가 뜨거운 인두로 자신의 허벅다리를 찢었다는 이야기 이해되더라니까요. 정말 사랑은 그 뒤에 만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 사람이야말로 제가 정말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잘생긴 것하고는 정반대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럼요. 아내도 없이 혼자서 딸 하나 길러 시집 보낸 60대 초반의 중늙은이인데 볼 게 뭐 있었겠어요. 거기다가 머리가 홀랑 벗겨져서 나이는 더 들어 보이고
수수깡처럼 비쩍 말랐는데요, 뭐. 그뿐이면 그래도 그냥 봐줄 수 있죠. 거기에 원체 말수가 적어서 남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무뚝뚝하고 인사성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처음 본 사람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할 정도였으니까요. 면도도 잘 하지 않아서 늘 코밑과 턱 부근은 숯검정을 칠한 것처럼 거무튀튀하고, 더구나 세탁소를 하고 있는데 왜 맨날 걸치고 있는 그 체크무늬 셔츠는 꾀지지하대요. 자주 빨아 입긴 하지. 처음엔 저도 그런 사람이 미장원 옆에서 세탁소를 하고 있다는 걸 불운으로 여겼죠. 그렇지만 제가 대놓고 탓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어쩌다가 오며 가며 마주칠 적마다 이상스럽게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 거 있죠?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다 늦게 미장원 문을 닫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세탁소 앞 평상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안주라고는 열무김치 하나 달랑 놓고, 저는 무슨 일이 있나 했죠. 처량하고 쓸쓸해 보였어요. 그럼요, 불쌍하잖아요. 혼자 마시는 것도 그런데 안주가 열무김치 하나라니. 그러니 어쩌겠어요. 보지 않았으면 몰라도 본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미장원으로 얼른 뛰어들어가 제가 낮에 먹다 남은 코다리 조림과 김치찌개, 가오리 무침 등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서슴없이 평상으로 올라가 마주 앉았습니다. 그 사람도 싫은 기색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뭐. 혼자 마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동무가 있는 게 낫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날이 그의 아내 기일이더라고요. 3년 동안 위암을 앓다가 죽은.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참 착한 사람이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술을 마시면 속에 감추고 있던 것까지 죄다 꺼내놓는다는 말. 진짜 그랬어요. 몇 병을 마셨는지 몰라요. 술이 떨어지면 그 사람이, 또 어떤 때는 제가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가져오곤 했으니까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도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또 그 사람한테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만큼은 확실해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처지가 저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마누라 없이 혼자 딸 자식을 15년이 넘도록 애써 길렀는데 제 맘대로 짝을 만나 횡하니 외국으로 날아갔으니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아마 제가 그날 난생 처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한 것은 결국 같은 처지라는 게 원인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비로소 동지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마치 10년씩이나 되는 것처럼 한통속이 되었습니다. 점심때는 반찬도 갖다 주고 저녁 때는 누가 먼저 찾지 않아도 의례껏 평상에 앉아 소주잔을 나누게 되었죠. 저는 그의 뜨거운 여름을 그 사람 때문에 뜨거운 줄 모르고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름이 다 지나가는데도 그 사람이 이러다 할 행동을 도무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남자가 그렇대요? 아무리 제가 좀 이렇게 생겼다고는 해도 그만큼 눈치를 줬으면 남자가 먼저 뭔가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쳇말로 사랑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한번 기회를 엿봐서 와락 끌어안는다든지 무작정 입술을 들이댄다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밍밍한 게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제가 신세 타령하면서 바투 다가가 앉아도 양념처럼 말 두어 마디 섞어주다가는 자, 이젠 시간이 늦었으니 그만 들어가 잡시다 하고는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싱거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그 사람한테 저는 단지 40대 이웃집 여자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그 사람 잠자리요? 세탁소 끝에 있는 골방이었어요. 저요? 저는 그래도 길 건너 허름한 빌라 지하에
방앗간을 얻어 살았죠. 그러나 유리창도 없고 화장실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으로 치면 그 사람이 사는 골방보다 크게 낫다고 할 수 없는 형편이긴 했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을 때까지도 저희는 아무런 진전 없이 날마다 그 타령이었어요. 기다리다가 차츰 지쳐갈 무렵 저는 마침내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 사람을 꼭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행동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여전하이 40인데 뭐가 무섭겠어요. 또 그런 걸 꼭 남자들이 먼저 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날 역시 평상에 앉아 술을 마시자는 그를 날씨가 춥다는 핑계로 미정원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한 안주를 꺼내놓았습니다. 불고기와 겉절이, 대구전, 우럭 매운탕 등을 탁자 가득 차리자 그의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소 하지 않던 짓거리였으니까요. 물론 삼겹살을 굽는 날도 있었고 비가 오는 날에는 찌개나 파전 같은 것을 넣고 세탁소나 미정원에서 마신 적은 있었지만 그처럼 5만 가지를 한꺼번에 차린 적은 없었거든요. 그가 커진 눈으로 물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 저는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그날이 매우 중차대한 날이었으니까요. 저는 궁금해하는 그 사람에게 술을 한 잔 가득 따라주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따로 살지 말고 같이 살자고요. 처음엔 그 사람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는 얼굴빛이었어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기왕 내친 걸음 아니겠어요? 이번엔 조금 더 큰 소리로 외치듯 말했습니다. 살림을 합치자고. 정말 웃기지요?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는. 그러나 그 기회가 아니면 그 사람을 영영 놓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저를 그쪽으로 몰아간 것만큼 확실해요. 그 사람도 싫은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머리를 끄덕거렸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싱겁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저를 진정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준 유일한 남자였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믿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럼요. 제가 시장에 갈 때면 장바구니를 들고 따라왔고 한밤중에 영화를 보겠다고 해도 실은 내색 없이 데리고 가고 바빠서 밥대를 놓치면 그 사람이 식탁을 차렸고 물론 세탁소를 하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제 속옷까지도 다 빨아서 개어놓고 암튼 제가 뭘 하겠다고 하면 뚝뚝하긴 했지만 수굿한 채 다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살면서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늦게 찾아온 그 사람과 오래오래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자식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알콩달콩 살아가면 그만이지. 안 그래요? 하지만 운명은 이번에도 저를 그냥 놓아두지 않더라고요. 새벽부터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는데 죽은 아내 산소에 다녀오겠다고 아침 일찍 나간 사람이 그만 불귀의 객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다마스라는 장난감처럼 생긴 작은 차를 몰고 다녔는데 고속도로에서 그만 15톤짜리 큰 화물차와 충돌한 것이에요. 나중에 경찰서에서 들으니까 화물차 운전기사가 음주운전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달려간 저는 갈기갈기직인 그 사람을 보고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떡이 된 얼굴은 여기저기 찢긴 채 퉁퉁 부어 있었고 그 뒤로 몇 날 며칠을 제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느닷없이 나타나 해방을 놓곤 하는 운명의 신을 원망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박복한가? 저는 정말
그때는 그 사람의 뒤를 따라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보험금이나 합의금 따위는 조금도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살아온 인생 전부예요. 앞으로 보아도 뒤로 보아도 정말 팍팍한 길이었죠. 아마 저만큼 곡절 많은 삶을 살아온 여자도 드물 거예요.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맞죠? 좀 맑은가 하면 언제 그랬는가 싶게 불행의 먹구름이 다시 하늘 가득 덮는. 그러나 저는 이제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 어디가 어딘지 분간하기 힘들었던 길이라 하더라도 동이 트면 길은 다시 보이더라고요. 나이 쉰이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비록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 나머지 절반은 남아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적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에 끌려다니면서 살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요. 아직은 살아있잖아요. 맥박도 뛰고 숨도 쉬고 온몸에 뜨거운 피도 돌고. 그래서 이번에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길을 잃으면 울며 불며 다른 길을 찾아 헤매곤 했으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요. 다시 그런 일이 찾아오면 이제는 눈물 뿌리며 낙담하거나 좌절하면서 방황하지 않고 그 불행을 안겨준 길을 제가 제 손으로 두들기고 깨고 열고 가겠다고. 손끝이 뭉그러지고 발톱이 빠져도 아파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가겠다고. 맞아요. 길은 결국 그 길이 그 길 아니겠어요? 그렇게 마음을 정하니까 글쎄 지금까지 봤던 희뿌연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보이대요. 뭐랄까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긴 하늘을 보는 것 같은 잉크를 뿌려놓은 것처럼 새파란 세상. 올 테면 와봐라. 뭐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선생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럼요. 지난 것은 다 털어버리세요. 아니, 억지로 털어버릴 수는 없겠지만 빨리 털어버리기 위해서라도 꼭 다시 함께 길을 걸어갈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해요. 그러시겠어요. 그래도 그동안 아들 기르면서 잘 참아오셨어요. 정말 장하세요. 용기도 있으시고요. 그런 아픔을 참고 견뎌왔다는 것이야말로 용기가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무슨 용기냐고 빈정거릴지 모르지만 그건 그 사람들이 그처럼 사연 많은 삶을 살아보지 못해서 하는 소리예요. 어머, 사설이 너무 길었죠? 4번밖에 만난 적 없는 선생님 앞에서 외람되이 긴 시간을 제 이야기만 떠들었네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을 얘기하자고 하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좀 수다스럽죠? 그게 저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분을 만나면 그만 저도 모르게 속마음까지 다 털어놓고 주책을 떠는. 근데 부끄럽고 쑥스럽긴 해도 다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홀가분하고 편안해지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예, 어서 한 잔 쭉 드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이야기하셔야죠.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것은 약속드릴게요. 어떻게 웃을 수가 있겠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걸어온 길을 진솔하게 말씀하시는 건데. 맞아요. 선생님처럼 저도 조용히 들을 테니까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돼요. 오늘 밤은 이상하게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을 것 같지요? 어머, 선생님도 그러세요? 그래도 이것 하나는 꼭 알아두세요. 술도 일순간에 확 오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술 역시 절대적 믿음은 아니에요. 아니요,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빨리 먹는 밥이 체한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이젠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이제 맺으면 죽을 때까지 함께 가야 할 터인데 안 그래요? 저는 단지 그랬다가 혹시라도 또 선생님이 험한 길로 접어들면 어쩌나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그럼요. 또 만나야죠. 만나서 앞으로도 계속 서로를 알아가야죠. 전화 주세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이번엔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그럼요. 그건 믿어도 돼요.